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자유한국당은 헌법재판소 권한대행 체제가 장기화하는 건 헌재를 손에 넣으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꼼수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권한대행 체제를 뒷받침하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도 권한이 없다고 삼권 분립을 운운하는 건 정직하지 못한 비루한 말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세계 야당이 이를 비판하고 있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당도 문 대통령이 헌재 뒤에 숨어 잘못을 합리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삼권 분립을 지켜야 할 사람은 바로 문 대통령 본인이라며 국회의 뜻을 존중해 새로운 헌재소장 후보자를 지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헌법기관을 구성해야 할 책무를 바른정당 역시 국회 의결로 부결된 헌재소장 후보자를 초헌법적인 발상으로 권한대행 체제를 밀어붙인 청와대가 오히려 삼권 분립이란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를 엄호하면서 역공에 나섰습니다. 추미애 대표는 야당이 김희수 권한대행 체제를 문제 삼아 헌재 국감을 파행으로 몰고 갔다며 조자룡이 헌칼 쓰듯 성가시고 마구잡이로 보이콧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야당 법사위원들의 자질 문제까지 거론하며 격양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헌법재판소장 김희수 소장이 얼마나 속이 답답할까요? 로봇처럼 말도 못하고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되니 정말 법도 모르는 국회의원님들 나이께서 안 되니까 오늘 국민들께서 힘내라 김희수가 검색어 1위로 올라갔어요. 청와대가 새로운 헌재소장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는 한 야권의 반발이 이어질 전망이어서 김희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조하라 이렇게 해가면서 또 보고 받으면서 이렇게 하루 종일 보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참사 당일 학생들 말고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과 달랐습니다. 참사 당일 국가안보실이 대통령에게 보고를 한 시각은 9시 30분. 그러나 첫 유선 지시 시각인 10시 15분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윤전추 전 행정관이 관저에 있었습니다. 윤 전 행정관은 인터폰으로 급한 서류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박 전 대통령이 집무실에 나와 서류를 받아갔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첫 대응은 45분이나 뒤에 나옵니다. 급한 서류라고 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읽지 않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참사 당일 9시 30분에 박 전 대통령이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방증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의혹 제기에 늘 허위라고 일축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이제 그런 허위가 완전히 좀 걷어졌으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청와대가 수사 의뢰한 참사 당일 보고서 조작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제 허위를 거두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시민참여단 471명을 상대로 한 신고리 원전건설 찬반 양측의 대결은 토론 초반부터 달아올랐습니다. 건설 중단 측은 원전의 위험성을, 재개 측은 원전의 경제성을 부각했습니다.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가 왜 이렇게 쌀까? 그럼 그것은 안전에 대한 규제가 약하고 안전을 위한 설비들이 보강이 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태양광에서 가격이 싸질 수 있는 요인은 기술 개발에 따른 패널 가격입니다. 그런데 태양광 발전 비용에서 패널이 차지하는 비중은 24%에 불과합니다. 나이와 성별, 지역 등을 고려해 뽑힌 시민참여단은 한 달 동안 원전 관련 내용을 학습해왔습니다. 토론 도중 날카로운 질문도 던졌습니다. 인구 밀집도를 제외하고 단순히 기술적인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수도권에 건설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지 알고 싶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내일 합숙 토론이 끝난 뒤 시민참여단을 상대로 마지막인 4차 공론조사를 벌입니다. 이번엔 확실한 찬반을 묻기 때문에 오는 20일 정부에 낼 권고안 작성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정부는 권고안을 그대로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론화위는 찬반 의견이 오차범위 내일 경우 특정 의견을 명시하지 않기로 해 또 다른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보도들을 보면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국정원이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최근에는 박근혜 정권 때의 국정원의 범죄들도 지금 이제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나왔던 것들은 대부분 다 이명박 정권 때 관여 안 한 데가 없어. 그러니까 국정원이라고 하는 것이 명분상 국가를 지키는 뭐 정보기관 역할은 맞지만 멀쩡한 사람들을 바보 만들고 나쁜 사람 만들고 이상한 사람 만들고 빨갱이 만들어서 정권을 유지하려고 했다는 바로 그런 거거든요. 심하게 표현하면은 국정원의 모든 조직이 정권 지키기에 올인한 그런 느낌.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최순실과 마찬가지로 국정농단입니다. 대국민 공작? 지들 입장에서 보면 대국민 심리전 맞고 국민과 싸운 거예요. 심리전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 북한과 싸워야 되는 심리전을 국민과 싸운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보면 이명박근혜 9년 동안 대한민국을 실질적으로 통치했던 건 국정원이 아니었나. 맞죠? 국정원 정부라고 불러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지시해서 국정원의 2차장, 3차장이 이제 그걸 거의 전담하는. 지금 국정원이 제1차장, 2차장, 3차장 체제로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체제 중에 3분의 2가 국내 정치에 사실상 모든 게 개입됐다는 거죠. 언론 보도에 보면 표현이 정말 재밌었던 게 총력 동원 체제. 그 북한에서 주로 쓰는 표현 아닌가요? 종북이네. 네. 그런 방식으로 지금 국정원을 운영해왔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런 거고. 국정원이라는 것이 조직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마차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조직 체계는 국정원장과 1차장, 해외와 북한을 담당하는 1차장, 국내를 담당하는 2차장, 그리고 과학, 산업기술, 대북 심리전을 담당하는 3차장. 1, 2, 3차장이 있는데 그중에 국내 담당하고 과학, 산업기술과 대북 심리전을 담당하는 3차장 체제. 국정원의 전력 중에 뭐 숫자는 뭐 약간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국정원의 전력 중에 3분의 1을 국내 정치 개입에 써먹어버렸다는 뜻이죠.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그래서 현재 2차장이 담당하고 있던 국내 담당 체제는 해체된 걸로 알고 있고요. 2차장과 그 간부들 1급, 2급 그 간부들은 연구원으로.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말하는 대국민 심리전을 했다고 하는 심리전단. 거기 민병주가 당시에 이제 심리전단장 이런 걸 했단 말이에요. 이게 3차장 산하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벌이는 만행을 저질렀던 거죠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 현재 국정원 관련해서 이 방송 녹음하기 직전까지는 이명박 정부에서 국정원이 어떤 폐악질을 저질렀나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증거물로 나오기 시작을 했었고, 그런데 이 녹음하는 날을 기준으로 보면 살짝 넘어가서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이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김무성 수사 이야기가 나오니까 김무성 발끈해가지고 뭐 나는 거기서 나오는지 몰랐다. 찌라시 보고 알았다며 또 말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 심리전단이 이제 3차장 산하였었고요. 아까 말한 2차장 산하의 국익전략실에 국이 7개나 있었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원래 해야 되는 것은 과학산업기술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현대 국가에 있어가지고 북한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들한테는 어쩌면 국력의 낭비에 가까운 거라서 그냥 그렇다 치고 사실은 국정원이 담당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산업정보. 산업 스파이. 네. 근데 그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그 짓은 안 하고, 그러니까 예전에 그 뭐 노트북 훔치다 걸리거나 이런 게 발생하는 건데 그걸 안 하고 3차장 산하에 있던 사람들이 다 거기에 올인해가지고 그런 짓거리를 했던 거예요. 이 3차장 산하에 있던 국익전략실에서 지금 보면 국익전략실이 국내정보 수집 부서하고 수집 부서가 보내준 정보를 분석해서 보고서를 만드는 곳인데요. 부서가 갖고 있는 정보 수집관이라고 하는 정보원들이죠. 이게 우리나라의 대다수의 그물망처럼 퍼져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국정원 블랙요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여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 기업체, 관공서, 뭐 연구원 조직, 학계, 문화계 이런 데 다 침투되어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갖고 오는 정보들을 갖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쓴 게 아니라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를 만드는데 이것을 다 썼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명박근혜 정권의 안위를 위해서만 이거를 사용했다. 이런 문제가 불거져 나온 거죠. 이제는 이게 우리가 막연히 추측하던 상황에서 이제는 증거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용했던 언어들이 너무 후져요. 박원순 제압, 문화연예계 블랙리스트, 뭐 좌파 연예인 건전화, 뭐 이런 표현들이 도대체 이 사람들은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궁금증일 정도로 이걸 지금 우리 일상생활에서 거의 잊혀진 단어들이잖아요. 예, 그게 이제 얼마나 국정농단이냐면 그 기조실이 예산과 조직을 담당하는 그런 부처인데 이 사람들이 좌파 연예인 대연팀이 돼버려요. 실제로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거죠. 국정원이 아무리 직원이 뭐 많고 뭐 어쩌네 저쩌네 해도 필수적으로 해야 될 인력이 있고 그런데 선이 부족해. 그럼 어떻게 해? 니들 별로 하는 일 없잖아. 예산이나 뭐 짜고 조직이나 하고 있는데 니들 좌파 연예인 대응이나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명박은 박근혜에 비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박근혜는 소수의 인원들이 지 권력을 이용해서 막 해먹은 그런 느낌이고 박근혜 국정농단의 한 10배쯤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진애 의원이 전 의원이죠. 김진애 박사가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 박근혜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무능력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일부 조직들이 이게 너무나 부패해서 나머지 조직들이 그 사람들이 뭐 하는지 그냥 넉넉히 바라만 보는 체계였다면 이명박은 좀 미스테리한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국정원 사태에서 드러나듯이 국정원뿐만 아니라 국정원 사태가 아니고 국정원 참사에서 이렇게 드러나듯이 전체 행정부가 굉장히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MB의 비리, 국정농단에 협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미스테리예요. 이게 4대강 공사 과정에서도 그랬고 그 자원외교라는 명목으로 해외 투자하는 과정에서도 그랬고 각 실무자들이 자발적으로 했다는 거죠. 굉장히 자발적으로 부역했다. 지금으로 치면 부역을 한 건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헌신적으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승진해야 되니까. 네,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전체 행정부에서 한 군데도 그 빠지지 않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그 이명박 정책에 대해서 협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너무 미스테리한 거예요. 국정농단의 규모가 다른 거죠. 푸나님 말씀처럼. 그렇죠. 엄청 다른 거죠.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국정원이 갖고 있는 이 가치관을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쓰는 문건에서 나온 단어로 그대로 표현이 돼요. 야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제압. 이 제압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그냥 제압 그러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제압은 그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두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력이나 위력을 행사해서 제압한다고 얘기할 때 이 제압은요, 죽여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는 공격을 해가지고 사람을 무력화시키는 게 있고 죽여버리거나 이러는 게 있고 그것보다 강도가 약한데 힘을 못 쓰게 만드는 게 제압이에요. 우리가 뭐 이렇게 주짓수 뭐 이런 무술들을 보면 태권도나 쿵어 같지 않게 태권도나 쿵어 주먹이나 발로 이렇게 사람을 쳐서 가격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팔 꺾기, 뭐 발 꺾기, 쪼르기 이런 유도에서 쓰는 조이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고 제압이라고 하거든요. 경찰들이 강력범들 잡을 때 난동부리 그러면은 이렇게 저렇게 쓰러뜨려가지고 뒤로 사람 묶고 더 이상 반항 못하게 하는 거 그걸 제압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걸 제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 눈에 내가 생각하기 미워 보이는 애를 죽여버리는 게 아니고 내 말에 잘 따라올 수 있게 애들을 어르고 달래고 협박하는 것도 제압이에요. 그리고 나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낼 수 없게 눌러버리는 것도 제압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 제압이라는 단어를 갖고 전방위적으로 야수님이 지적한 것처럼 미스테리라고 그랬죠. 국정원을 통해서 이 MB가 국정원을 통해서 각 공무원, 학자, 연구원,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이런 모든 전문 건설인들 이런 사람들을 제압을 했다는 거죠. 본인들의 뜻에 따라오게 만들고 그래도 반대하면 그 사람들은 지금 박원순 제압 문건처럼 사람을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는 단계로 공작이 들어가고 이렇게 투트랙으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제압이라는 하나의 행위를 갖고. 오죽했으면 김대중 대통령이 국민의 정부를 만들면서 국정원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 전에 있던 조직 안기부를 바꿉니다. 그게 왜 바꿨냐면은 그냥 이름만 바꾼 게 아니라 중앙정보부 시절, 안기부 시절에 그들이 얼마나 정치에 개입해서 나라를 망쳐놨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피해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국정원이 정치 개입하는 거는 최선으로 줄이는 거. 어차피 국내 정치나 국내 업무는 국내도 간첩이 있으니까 필요하다고 보지만 이런 것들을 너무 과대하게 악용해 먹을 수 있게끔 되는 상태. 하지만 선의를 믿은 거죠. 근데 그것들을 국내 정치에 개입 못하게 자제하면서 10년이 지나갔는데 이명박이 다시 되돌려버린 국정원 정보기관의 역할이라는 건 박정희 때보다 더하다는 게 지금의 정설이에요.
그 당시에는 안기부나 이런 뭐 중앙정보부 사람들을 이렇게 동원해가지고 정치인들 뒷조사하고 협박하고 뭐 이런 정도 했다고 하면 이거는 정치인의 문제가 아니라 막 연예인들까지 포함되고 정권을 유지함에 있어가지고 반대 목소리 내는 그 모든 곳에 국정원의 그림자가 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것 중에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 나오는 그 국정원 서버를 뒤져서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네. 거기에 보면 이제 이거를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어라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상황까지 가면 검찰은 그것을 보고 범죄 조직도를 그리죠. 뭐 민병주가 있고 누가 있고 하잖아요. 딱 그려놓고 보고 다시 국정원 조직도랑 갖다 이렇게 딱 매치를 시키면 똑같은 조직이 돼버리는 거예요. 국정원이란 본연의 역할이 아니라 국실의 이름은 똑같은데 그 모든 그러니까 아까 1차장 산하를 제외한 진짜 필수 인력인 거니까 제외한 2, 3차장 산하는 전혀 자기들 역할을 하지 못하고 범죄 조직화 돼버렸다. 그게 요즘의 평입니다. 국정원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굉장히 원론적이고 그 어떤 기본적인 이야기밖에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요. 이렇게 국정원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모르고 그리고 국정원이라는 조직 자체가 굉장히 칸막이 조직처럼 돼 있어서 사실은 옆 부서에 사람이 있다는 건 알지만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는 전혀 모르는 상황으로 일종의 거대한 점조직처럼 그리고 국정원 하부 조직이나 어떤 국정원이 각 부서가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또 그 사적인 그 정보 채널 이런 것들도 다 일종의 점조직처럼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전체 큰 그림을 보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사실 자기들도 모른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폐해가 지금 적폐청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이 국가정보원을 없애고 이제 다른 조직으로 이름을 바꾸고 조직을 개편을 한다고 해도 저는 똑같을 거라고 보거든요. 기본적으로 정보 업무라는 것 자체가 폐쇄적이고 비밀주의고 엄숙주의 이런 것들을 사용해야만 적용해야만 정보 업무가 가능하다는 이런 틀 안에 갇혀 있는 한 이게 수십 년 우리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후로 정보 조직이 이렇게 수십 년 운영돼 왔는데 그 간판이 바뀐다고 해서 그 하부 조직이 그 권한을 놓을 리가 없거든요. 자기들의 권력을. 그러니까 간판과 상관없이 그 조직들은 자기들을 스스로 살아남으려고 애쓸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거를 가장 가까운 예로 이제 CIA를 사례를 볼 수가 있는데 CIA가 정치에 개입하고 국제 외교 문제, 외교 분쟁에 개입하고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최근에 없어진 이유가 국제 정세가 바뀌고 뭐 그 에너지 문제가 바뀌면서 미국이 중동에 개입을 덜 하고 이런 문제들 이유도 있지만 CIA 내부 개혁이 있었대요. 그 내부 개혁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부처 간 장벽을 없앤 거죠. 그러니까 정보 공유를 통해서 그 정보기관 내에서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을 업무 정책적으로 도입하면서 그런 타 부서가 서로 모니터할 수 있도록 서로가 하는 일을 원래 목표는 자원이 중복 투자되거나 낭비되는 일이 없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도입한 건데 결과적으로는 업무 투명성 자체가 높아지면서 CIA의 본질적인 업무에 더 집중하게 됐다고 하는 평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단순히 과거 조직을 없애고 뭐 이름을 바꾸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국정원이 과연 개혁이 될까 저는 상당히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CIA의 예를 들어 주셨는데 사실 CIA가 그렇게 바뀌어갈 수 있는 기본 토대가 된 것은요. CIA라는 조직을 미국 의회가 예산을 다 보고 있어요. 예산 책정을 의회 허가 없이는 못 받아요. 미국 의회가 예산을 줍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처럼 이만큼을 띄워가지고 니들이 마음대로 써가 아니에요. 작전이 있고 필요한 작전, 비밀 작전이 있더라도 그 비밀 작전에 소요되는 경비는 의회의 허가를 받아서 받았어야 돼요. 이미 돈이라는 것으로 컨트롤이 되고 있어요. CIA가 조직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개선이 가능한 건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국정원을 개혁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요. 돈줄을 잡는 거예요. 돈줄을 의회가 잡든 어디에서 잡든 명확하게 이 사람들이 무엇에 돈을 얼마만큼을 쓰는지 이걸 감시할 수 있어야 그리고 그 필요한 예산을 요청하고 주어야 그래야 이게 제대로 된 감시가 되고 이 사람들이 딴맘을 못 먹는다는 얘기죠. 거기에 그 김병기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국정원 직원들이라도 범법 행위를 저질렀을 때 정확하게 형사처벌을 받도록 네. 이렇게 책임을 지우면 확실히 달라질 거라고 하셨잖아요. 예. 왜 국정원일까 이런 생각도 가끔씩 해본 적이 있거든요. 명정님 말씀하신 게 그게 정답인 거고 경찰이나 검찰은 예산이 뻔하잖아요. 예. 실제로 이제 국회에서 정보위 같은 걸 열면 야당 국회의원도 간사 정도만 들어가서 중요한 이야기만
보고 받고 나오는 정도가 네, 거의 대부분이라서 구두로만. 네. 네. 대표적인 사건이 이제 알시스 마티즈 사건 그때 당시 일어났을 때 국정원이 내부 정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 막 항의하니까 야당 간사 정도만 들어가서 잠깐 그것도 복사는 불가능 이제 보고만 나오는 뭐 그런 시스템이었던 것 같고요. 이게 원세훈 때는 원세훈이 사실상 이명박 2년 차부터 국정원을 확 쥐고 있었으니까 실세였다고 보고요.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남재준, 이병호 이런 사람들이 국정원장 하거든요. 이 사람들 바지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원세훈이가 국정원장일 때는 원세훈한테 모든 정보가 모인 다음에 원세훈이 이명박한테 보고하는 체제에 가까웠을 거예요. 근데 바지가 되는 경우는 어떤 거냐면 그냥 국정원 출신이었던 이병호나 육군 참모총장 출신이었던 남재준 이런 사람들은 그 자리에 앉혀놓기만 해. 그래서 나중에 어떤 시스템으로 바뀌느냐. 국정원의 주요 자리에 있는 사람들, 특히 2차장, 3차장 이런 사람들이 우병우 등에게 직보를 합니다. 국정원장은 그냥 바지 원장으로 있는 거예요. 네. 나머지 사람들은 청와대가 정확히 말하면 국정원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국정원장을 패싱하고 남재준 패싱, 이병호 패싱하고 이명박 때 국정원보다 훨씬 더 진화한 형태, 나쁜 짓 이런 짓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고 아까 초반에 명정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박근혜 정권의 국정원 범죄도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좀 저는 무섭다니까요. 이렇게 되는 순간에 국정원이라고 하는 조직은 있어야 되는 이유가 군인도 할 수 없고 경찰도 할 수 없는 그들만의 고유한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라는 게 있는 거야. 대곡동에 어마어마한 건물 지어주고 그 어마어마한 월급 주고 근데 그 조직들을 뭔가 국가의 안보에 관련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을 마치 좌파 연예인, 시장, 뭐 유명한 사람들 제압하다 이런 개념으로 그 조직들을 총동원해 버리면 우리의 국정원이 해야 될 산업 스파이 문제나 진짜로 북한이 한국에 들어와서 무슨 짓을 했어도 뺏기는 인력들 때문에 그걸 못 찾아냈을 거란 말이야. 그만큼 국익의 손실이고 그 자체가 국정농단이면서 국기문란이기도 하고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은 국가의 조직을 사적으로 썼다고 하면 그거는 내란 그렇게까지 다 설명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범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국정원 무조건 개혁돼야 됩니다.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그래서 이 국정원에 있는 부서들이 그렇게 국내 정치에만 몰입해 있는 와중에 터진 게 사실 이번에 그것도 숨겨왔던 게 터졌죠. 작년에 숨겨왔던 국방부 서버가 털렸어요. 북한을 의심되는 해커한테. 그렇지. 작전 계획 이런 것들이 다 털렸어요. 근데 얼마만큼 어느 부분이 털렸는지도 아직도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이게 국정원이 담당해야 되는 보안 문제가 걸려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거를 다 해야 되는데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깊숙이 개입해서 아무것도 안 한 거죠. 질량불변의 법칙 같은 거예요. 이쪽에 딴짓을 하고 있으면 그만큼 그 공간은 비는 거야. 그렇죠. 이 사람들 그냥 엄단해야죠. 이게 무슨 정치보복입니까? 사계절이 있어 아름다운 우리나라. 봄, 여름, 가을, 겨울 너무 좋은데요. 봄, 가을이 정말 짧아졌습니다. 여름 덥더니 이제는 이불을 찾게 되고요. 벌써 스카프 하나 더 두르게 되는 것 같아요. 짧아서 아름다운 이 가을 시집에 자꾸 손이 가는데요. 나태주 시인의 풀꽃으로 방송 시작할까 봐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로 배우는 인문학 진행의 박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볼수록 더 믿음직스러운 우리 푸나님, 피디님. 예, 오늘 오프닝이 굉장히 예쁘고 사랑스럽네요. 저 같죠? 귀엽고 사랑스러운 우리 마차님.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감사합니다. 든든한 우리 큰오빠 같은 한쌤. 네, 반갑습니다. 한창섭입니다. 네, 정말 자세히 보아야 예쁘고 오래 보아야 사랑스러운 우리 영이나 멤버들입니다. 너무 보고 싶었어요. 긴 연휴 잘 지내셨죠? 이거 왜 이러세요?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명절에 나와서 방송 하신 줄 알고 있는데. 영이나 일주일. 일주일 동안 보고 싶었어요. 그래도 영이나 방송 계속 들으면서 우리 멤버들은 어떻게 방송을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긴 연휴였어요. 한쌤, 연휴 잘 보내셨죠? 네, 명절 잘 보냈다고는 못하고 그래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저희는요, 회사에 나갈 때 보통 아이들 키우면서 육아휴직하고 그러면은
아이들 곁에 있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육아휴직 한 2개월, 3개월 끝나고 나면 빨리 복직하고 싶어요. 이게 휴가가 끝나면 회사를 가야지 쉬는 것 같아요. 애를 키울래? 일을 할래? 일을 할래요. 그 이야기는 유명한 이야기죠. 아이를 키우는 것보다 일하는 게 낫다. 아이를 보느니 밭에 밥 매러 간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그 정도입니다. 네, 지난주 영화 프리티 워먼, 줄리아 로버츠, 리차드 기어가 나왔던 영화인데요. 어떻게 음악 좀 많이 들으셨어요? 저는 로이 오비슨 음악이 계속 귓전에 맴돌고 그때 우리가 친구들을 호명했었잖아요. 반응들 좀 있으셨나요? 마침 그 나가는 날 친구들 만났거든요. 네. 근데 이 친구들이 그 영화 영인아를 듣고 왔던 거예요. 오. 자기 이름 불러줬다고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제 친구는 안 불렀다고. 그럴 수 있겠다. 네, 필리핀에 있는 윤희야 미안하다. 불렀다. 자, 그렇게 시간을 보냈고요. 자, 이번 주 박스오피스 인문학은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마차님? 네, 이번 주 박스오피스는요. 5위의 영화 중에 단 한 편만 외화이고 나머지 4편은 한국 영화입니다. 5위는 곽경택 감독의 새로운 영화 희생부활자. 그리고 4위는 I Can Speak, 남은희 이재훈 주연의 감동적인 영화죠. 3위가 바로 유일한 외화 킹스맨 골든 서클이고요. 2위는 추석에 보신 분들이 많았던 영화 남한산성. 그리고 1위는 마동석, 윤계상의 주연이고 윤계상의 변신이 주목되는 영화 범죄도시입니다. I Can Speak 재밌게 봤습니다. 인문학은요? 네, 이번 주 인문학 주간 베스트는 이변이 생겼습니다. 1위가 TVN의 프리미엄 특강쇼를 책으로 엮은 어쩌다 어른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최근에는 유발 하라리와 미생의 윤태호 작가 편을 제가 봤는데요. 개인적으로 유발 하라리를 초청을 했다는 게 굉장히 놀라웠었거든요. 이번 주 주간 베스트 중에서 2위와 3위를 차지한 것이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와 호모데우스였습니다. 그리고 4위는 여전히 한동일의 라틴어 수업, 그리고 5위가 지대널벽이 차지를 했는데요. 2014년에 출판된 책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팟캐스트에서도 방송 끝난 지 꽤 오랜 시간 후에도 상위권을 유지합니다. 우리나라 분들이 인문학에 대한 열정이랄까 이런 게 이렇게 높은지를 처음 알았습니다. 지난번엔 고맙다는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형한테 되게 미안했어요. 아직 형이라고 불러도 되죠? 동지 소리만 듣다가 형 기르니까 좋구나야. 난 총은 좀 빨리 뽑을 줄 알아요. 야야야, 지뢰밟고 오줌이나 싸지 말라. 실전에서는 말이야, 뽑는 속도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아. 전투기술? 길 거 없어. 얼마나 침착한가, 얼마나 빨리 판단하고 대담하게 행동하느냐.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 왜 그 나이에 여기서 보초 나서 오고 계십니까? 침착하게. 중사동지는 어떻게 미제라면 그렇게 오구면 못 씁니까? 역시 미실이니까. 안 가면 안 될까요? 통일에 물꼬를 들어가는 거야, 인마. 나중에 두면 안 될까요? 이수혁이, 내 딱 한 번만 얘기할 테니까 잘 들어들어. 내 꿈은 말이야, 언젠가 우리 공화국이 남조선보다 훨씬 더 맛있는 과자를 만드는 게야. 알겠어? 네, 영화로 배우는 인문학, 영인아가 선택한 11번째 영화 들어가겠습니다. 박찬욱 감독하면은 떠오르는 영화, 피디님. 이 영화가 뭘까요? 그 친절한 금자씨. 음. 그 친절한 금자씨에 나왔던 분 중에 한 분이 최근에 우리 방송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이용녀 씨라고. 아. 그 유기견의 엄마. 그 생각이 나고요. 세상은 이런 식으로 직접 간접적으로 다 얽혀져 있는 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회예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그게 더 강하다 그러잖아요. 한 2다리 건너면 다 아는 사이야. 박찬욱 감독은 저 아는 사이예요. 아, 실제로. 네. 박찬욱 감독이 피디님 아세요? 당연히 알죠. 오. 네, 박찬욱을 지금의 흥행 감독으로 띄워준 명작 송강호를 국민 배우의 반열에 올려놓는데 이바지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남북 병사 간에 이루어질 수 없는 우정을 통해 분단의 비극을 표출하고 있는데요. 워낙 직관적인 설정이라서 학교 수업에 종종 이용되기도 하는 공동경비구역 JSA입니다. 줄거리 함께 하시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 돌아오지 않는 다리. 북측 초소에서 총성이 울려 퍼집니다. 북한 초소병
정우진 전사가 살해되고 그 옆엔 북한 상위가 쓰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 군사 분계선 한가운데 이 살인사건의 용의자인 젊은 남한 병사 이수혁 병장이 총상을 입은 채 발견되죠. 사건 이후 북한은 남한의 기습 테러 공격으로, 남한은 북한의 납치설로 각각 엇갈린 주장을 합니다. 중립국 감독위원회에서는 책임 수사관으로 한국계 스위스인 소피를 파견합니다. 이영애 분이죠. 사건의 정황을 수사하고요. 사건 당사자인 남한의 이수혁 병장, 이병헌과 북한의 오경필 중사, 송강호를 만나 사건의 전말을 듣게 되지만 그들은 서로 상반된 진술만을 반복합니다. 수사는 점차 미궁으로 빠져들고요. 그러던 중 사건 최초의 목격자인 남성식 일병 김태우 분이 돌연 투신 자살을 시도합니다. 남한의 이수혁 병장은 왜 북한 초소병을 쏘았는지, 최초 목격자인 남성식 일병은 왜 돌연 자살했는지, 그리고 북한의 오경필 중사는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그들은 왜 진실 앞에서 침묵하는지, 소피 소령은 이제 그 진실을 향해서 조금씩 다가갑니다. 공동경비구역 JSA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발생한 남북 병사의 총격 사건을 추리극 형식으로 그린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색다른 점은 남북한 병사들의 우정을 통해서 분단의 아픈 현실을 그렸다는 점인데요. 2000년 개봉했으니까 벌써 17년입니다. 네, 1억 배우 송강호 씨를 비롯해서 정말 이젠 월드스타죠. 이병헌 씨, 은근한 매력의 연기력을 겸비한 김태우 씨, 이젠 한국 영화 또는 드라마의 선이 굵은 배우가 된 신하균까지 17년 전에 파릇파릇한 모습을 감상할 수 있는 매력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영화고요. 또 김광석 씨의 노래도 은근히 매력적인 영화였습니다. 2015년 사운드 정비, 고화질 등으로 재개봉을 했죠. 다시 한번 관심을 모았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잘 봤습니다. 뭐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은 그런 영화예요. 지금 최근에 북한의 핵 이런 문제 또는 뭐 정권이 바뀌면서 다시 남북 평화 모드. 그러니까 지금 이 영화가 나온 게 2000년이잖아요. 그러면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한 중간에 있는 거거든요. 그 사이에 중간 정도에 있는 거예요. 남북 간의 화해 무드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여러 가지 상징성이 굉장히 많은 영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특히 전방 근무한 사람들은 조금 더 이게 이해력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근데 이제 이게 말씀하시는 그 중간에 이건 좀 보충을 해드려야 되겠다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출연자, 주요 출연자 중에 이제 이영애는 어차피 외국 소령이에요. 네. 이병헌은 한국 사람이죠. 병장. 그렇죠. 오경필은 북한 사람이죠. 중사. 송강호. 네. 다음에 김태우는 일병이잖아요. 이거 한국 사람이죠. 네. 신하균은 북한 사람인데 전사잖아요. 네. 전사가 뭐야 생각하실 분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북한 계급을 좀 이해하시기가 쉬운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이렇게 되잖아요. 2등병, 1등병, 상등병, 병장이에요. 이걸 줄여서 2병, 1병, 상병, 병장인데 여자분들이나 좀 군대 안 갔다 오신 분들은 일병이 가장 쫄병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고 병을 나눌 때 병의 장, 그래서 병장이 있고 그 밑에 부려 먹을 만한 정도로 숙련됐다는 의미에서 사실은 상등병, 상병이에요. 줄여서. 그리고 나머지는 아직 군인이라고 볼 수 없어서 둘을 등급을 매겨놓은 거예요. 2등하고 1등. 그러면 누가 더 높아요? 당연히 1등이 높죠. 그러니까 2병, 1병, 상병, 병장인데 북한의 계급은 가장 꼬레비 2등병에 해당하는 군대에 막 들어오면 총만 주면 이게 군인이 됩니까? 훈련하는 기간 이런 거를 우리나라에서는 2등병이라고 하고 북한에서는 그거를 전사라고 부릅니다. 가장 쫄병. 그게 지금 여기 나오는 그 역할이고 네. 그리고 우리나라 1병에 해당하는 계급이 하급병사 그리고 우리나라의 상병에 해당하는 계급이 중급병사 그리고 병장에 해당하는 계급이 상급병사예요. 그리고 그 위로는 쭉 어떤 식 계급이 올라갔냐면 우리나라에는 왜 이렇게 보시면 되죠. 하사, 중사, 상사 다음에 소위, 대위, 중위 다음에 소령, 중령, 대령 그 다음에 준장, 소장, 중장, 대장 뭐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북한은 우리나라랑 좀 비슷한데 계급이 하나씩 더 있는 거 좀 특이해요. 하사, 중사, 상사는 마찬가지고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하사, 중사, 상사라고 불러요.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 군대에 있을 때 없었던 계급이 하나 생겼죠. 위에 상사 위에 원사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특무상사라고
불러요. 북한에서는 그 원사를. 그리고 우리나라는 소위, 중위, 대위 이렇게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중간에 계급이 하나 더 있습니다. 소위, 중위, 상위, 대위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위에 해당하는 것이 상위나 중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게 중위로 통쳐지는 거고 북한은 중위, 상위가 지금 현재 중위 정도의 계급을 갖고 있는 거고요. 똑같은 방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 좌, 중좌, 상좌, 대좌가 우리나라의 대령, 중령, 소령하고 비슷한 거고 다음에 별은 똑같아요. 준장, 소장, 중장, 대장 이렇게 또 올라가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전사가 등장하는 그게 도대체 뭐지 하시는 분들한테 우리나라 이등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렵네요. 되게 쉬운데? 기존의 체계를 모르니까 어려운 거구나. 맞아요. 내용이 내용인지라 그 제작사는 반공 세력의 그런 반발을 굉장히 우려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박찬욱 감독 또 실제 제작사 사장도 이 영화 개봉하고 좀 이렇게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고민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또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영화가 상영되고 나서 JSA 그 예비역 모임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군 명예를 실추했다 이래가지고 사무실을 명필름 그 사무실을 무단 점거하고 기물을 파손을 했어요. 네. 그리고 고소를 또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이 우리 지금 JSA 그런 영화 같은 일들이 사실 실질적으로 있었다는 것이 언제 밝혀졌냐면 1990년도에 그 수원에서 옛날에 JSA에 근무했던 사람이 그 집에서 권총이 발견이 되고 김일성 배지가 발견이 되고 이랬어요. 아, 진짜로? 그래서, 예.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군 수사기관하고 경찰하고 같이 합동 조사를 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단순히 자기가 JSA에 근무했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권총을 빼돌리고 실탄을 빼돌리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병장으로 진급했던 것을 북한의 군인이 편지를 축하한다고 편지를 보낸 편지까지 발견이 됐어요. 영화네요, 진짜. 네, 그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분단된 지가 반세기가 넘었지만 우리가 그동안 오랫동안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해오고 같이 생각을 공유를 했기 때문에 분단이 됐다 할지라도 일정 기간까지는 그런 정서가 남아 있어서 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한 동족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단 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정치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만 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박상현 작가의 소설 DMZ가 원작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소설만을 토대로 해서 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한쌤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제 상황이었겠네요. 그죠? 그런 일도 있었네요. 네. 세계문화 96년 겨울호에 전격 발표돼서 비평계 호평을 받았던. 그리고 이제 그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JSA 김은중이 음사 사건하고 또 관계가 있다. 예. 최근에 이 얘기가 또 다시 재조명이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찬욱 감독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1963년생 서울 토박이 굉장히 철학적이잖아요. 서강대 철학과 졸업하셨네요. 네,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대표적인 감독이고 개성도 강하고 유명한 감독이지만 전작을 살펴본다면은 다른 해가 꾸는 꿈? 1992년에 첫 작품이에요. 네, 이승철 씨가 주연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몰라요. 저는 그 영화 압니다. 아, 그래요? 네. 오. 간혹 우리나라 예전에는 지금은 좀 그게 별로 없는데 예전에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가수들이 영화 주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적이 있어요. 저 뭐 그 당시 이용, 전영록 웬만한 가수들은 다 영화 주인공을 많이 했죠. 한 번씩은 한 적 있죠. 전영록 씨는 하이틴 뭐 그런 영화에 나왔을 것 같은 느낌. 도라이. 도라이. 그분은 영화 배우 겸 가수죠. 엄밀히 따지면. 그러네요. 첫 번째가 다른 해가 꾸는 꿈, 이어서 1997년에 3인조라는 영화를 했는데 여기까지도 실은 잘 흥행이 안 됐죠. 그리고 이 세 번째 작품이 바로 공동경비구역 JSA입니다. 그러면 공동경비구역 JSA를 좀 일단 짚고 넘어갈까요? 공동경비구역 JSA. 이게 지금 그 박상현 작가의 소설 제목이 DMZ잖아요. 네네. 사실은 거의 의미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JSA가 정확한 건지 모르겠어요. 공부를 미리 안 했죠. 조인트 시큐리티 에어리어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동 경비 구역이나 비무장 지대를 뜻하는 DMZ는 뭐냐면 철책선을 바로 만들어 놓으면 바로 싸울 거 아니에요. 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을 일단 완충 지대를 만들어 놓고 양쪽 바깥에 철책을 만들어서 한쪽은 북한이 지키고 한쪽은 남한이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동 경비 구역 또는 비무장 지대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그런 충돌을 방지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예전에 이제 서로가 못 넘어오게 하기 위해서 막 그 지뢰 같은 거 엄청 심어놓고 맞아요. 사람이 잘 안 들어가다 보니까 일반 야생 동물들도 엄청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 하다 보니 어떠한 이유로 거기를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이제 서로가 룰도 있고 막 그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건 들어가서 뭔가 정찰 작업 같은 거를 하다가 보면 북한 사람들, 북한 군들도 똑같은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는 누구 땅도 아니야. 그럼 그렇게 만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들을 그린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거기가 이제 남과 북이 각각 2km씩 그래서 이제 도합 4km인데 그 비무장지대에서는 이제 국제적인 교통로를 그렇게 확보하기 위해서 군대 주둔이나 무기 배치 군사시설 같은 거 일체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지역에는? 네,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비무장지대에 대성동이라는 마을 들어보셨어요? 그걸 우리가 자유의 마을이라 그래요. 우리는. 그리고 북한은 이제 평화의 마을이라 그러는데 우리 자유의 마을은 1953년 8월 이후에 비무장지대 출입에 관한 협의를 근거로 해서 설치된 그런 특수 마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세금도 안 내요. 세금도 안 내고 그다음에 병역이 면제가 돼요. 병역이 면제가 되고 그다음에 이 북한 측은 이제 그 평화의 마을을 있는데 여기는 이제 단순히 선전용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거기에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하나 더 있는데 거기 농사 짓는 분도 계시고요. 네. 그 예전에 그 땅을 수용을 할 때 여기는 어차피 양쪽 군인들이 무장할 수 없는 곳이라는 서로 간의 협약이 있잖아요. 근데 수용하다 보니까 남의 땅을 논밭을 수용해 버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증을 갖고 들락거리면서 농사 짓는 분도 우리나라에 현재 있습니다. 예. 현재요? 네, 특정 부분은 그러니까 산악지방 같은 게 거기 없겠지만 이쪽 그 서해안 쪽으로 많이 내려다 보면 논밭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농사 짓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되게 가까워요, 진짜. 남한군하고 북한군하고 이렇게 딱 대치하고 있는 그 상황. 그러니까 마지막 엔딩 장면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그 사진 있잖아요. 4명이 다 나왔던 이병헌이 이렇게 헌병 손으로 제지하고 외국인 모자가 이렇게 날아가니까 송강호가 이게 딱 먼지 털면서 건네주고 그렇죠. 사진 기사가 찍으려고 하니까 이병헌 씨가 제지하고 거기에 4명이 다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영화. 네. 너무 가까이 서로 대치하고 있네요. 이게 학교에서 배울 때는 북한이 정말 멀리만 생각을 했고 적으로만 생각을 했다가 처음으로 이 영화를 보고 아 그렇지 말도 통하고 그러니까 적국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장 맨 처음 했던 영화인 것 같은데 추석 연휴 동안에 차이나는 클래스라고 JTBC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기에 황석영 작가가 나와서 이야기했던 것 중에 인상 깊었던 게 있는데 방북을 했을 때 첫 번째 밤을 보내는데 그때 누워있는데 밤에 오는 뻐꾸기 소리, 풀벌레 소리 이런 것들이 자기가 서울에 있는 수유동에 있는 집에서 듣는 것과 똑같은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처음에 그게 아 우리가 이렇게 가깝고 원래는 하나였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생각을 가장 처음 하게 해준 영화가 바로 JSA였던 것 같아요. 왜 그 비무장 지대 중에 사실상 가장 중립지대에는 판문점이잖아요. 네. 서로가 마주 보면서 이렇게 근무를 쓰는 거. 그러니까. 그래 발을 한 짝만 더 디디면 북한이고 한 짝만 더 디디면 한국이고. 그림자 넘어가면 안 되고. 사실은 그게 철학적으로 사유를 해보면 그냥 인간이 그오는 금일 뿐이에요. 그냥 사람의 공간인데 그게 뭐라고. 그렇죠. 아, 그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될 점은 그들이 그렇게 그어놨던 예전에는 38선, 전쟁 후에는 휴전선. 그 휴전선을 모조리 치우고 그냥 선만 인정해 주는 거예요. 통일하지 말고 왔다 갔다 하자. 왔다 갔다 하면서 니들 나라 인정해주고 인정해주면서 교류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자. 이게 지금 통일을 지향하는 분들의 생각이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막 분단되고 나서 10년, 20년, 30년까지만 해도 무조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었어요. 노래 제목까지 있었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교류부터 다시 해야 되는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이 영화가 나온 지 17년 됐는데 17년 전에보다 지금 생각도 훨씬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사이 북한은 핵 개발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게 현실과 우리 염원 이런 것들이 계속 변하고 있다는 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굉장히 좋은 역사적 영화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판문점을 뭐라고 하냐면 공간 안의 공간이라 그러거든요. 그 비무장지대에 있는 가운데 600m 이거를 공간 안의 공간이라 그러는데 바로 이 경계선 사이에 만들어진 공간을 바로 판문점이라 그러는데 판문점은 이제 좀 특별한 거죠. 그러니까 흐릿한 경계의 공간이자 경계가 무너지는 공간이죠. 그래서 경계가 또한 첨예하게 살아있는 공간이다. 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 북한군 하면 아까 우리 마천님이 얘기한 것처럼 되게 무섭고 말 안 통하고 이런 사람일 줄 알았는데 영화에서는 너무 친근한 동네 오빠처럼 송강호를 이렇게 했잖아요. 되게 좋았어요 그런 게.
우리 아마 이제 그 북한하고의 그런 관념이 좀 많이 깨진 게 뭐냐면 전두환 정권 때 우리가 한번 가뭄인가 한번 들어서 굉장히 힘들 때가 있어요. 홍수가 졌던가. 그래서 북한에서 우리에게 물자를 좀 도와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방송국에서 참 좀 졸렬한 게 뭐냐면 방송에서 그 북한에서 온 물자 이런 음료수 같은 거 과자 같은 거 라면을 전시를 해놓고 우리나라 제품하고 평가를 해요. 그래서 뭐 저질이다 막 이렇게 해서 그때는 우리가 어려서 뭐가 뭔지 잘 몰랐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아주 저급할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이제 군사 정권들의 한계죠. 아이고. 갑자기 그 말씀하시니까 송강호가 했던 말이 생각나는데요. 북조선이 남한보다 그 과자를 더 맛있게 만드는 그날까지. 그게 나의 꿈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박찬욱 감독 얘기로 잠깐 다시 돌아올게요. 그래서 이 영화는 굉장히 많은 관객이 극장을 찾았고요. 박찬욱의 성공작으로 기억되는 작품이고 복수 시리즈 복수는 나의 것, 그다음에 올드보이, 친절한 금자씨 이 영화를 이제 필두로 해서 이제 박찬욱 감독의 그런 영화들이 나왔고 그 다음엔 또 보니까 박쥐, 송강호 주연이었죠. 김옥빈, 또 사이보그지만 괜찮아, 스토커 최근에는 니콜 키드만 나오는 영화 있죠. 맞아. 이쪽은 보니까 박쥐, 사이보그, 스토커 인간이 아닌 거예요. 비인간 3종 세트. 그리고 이번에 이제 아가씨로 히트를 쳤죠. 설국열차 때도 그렇고 지금 네. 스토커 때도 그렇고 우리나라 감독이 외국인 배우들하고 그것도 외국의 탑 배우들하고 네. 어떤 작업을 한다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박찬욱 감독은 사실은 이런 엔딩을 원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죽은 극장판 결말 말고 개인적으로는 이수혁, 이병헌도 죽지 않은 결말이 준비돼 있었대요. 사건 후 한 5년 민간인이 된 수혁이 비행기를 타고 나이로비로 갑니다. 다시 군사 교관이 되어 아프리카에서 활약하고 있는 송강호를 만나기 위해서. 그럼 왜 그렇게 냈어? 기분 나쁘게. 새드 엔딩을 정말 싫어하거든요. 예전에 그 거침없이 하이킥 2편인가 거기서 아니 무슨 시트콤을 그렇게 재밌게 만들어 놓고 막판에 사람을 죽여버려. 이게 말이 돼? 마찬가지로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그 영화관 나오고 나서 훈훈해지는 게 있잖아요.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인생은 행복한 거로구나. 마지막에 사람을 죽이면 어떡해. 그래놓고 이런 소리 하고 있어. 신소리 하고 있어 이게. 그래서 이제 제작자와 함께 그쪽 의견을 따라주느라고 내가 무슨 감독이야? 감독이야. 박찬욱 감독님 연락 주세요. 네. 인터뷰 한번 해야겠다. 네. 그리고 정말 공동경비구역 JSA 2000년도에 만들기 전까지 글도 많이 쓰셨잖아요. 평론가 활동도 했었고 책도 많이 읽은 그런 감독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어느 인터뷰에 보니까 노후에는 사진작가로 활동하고 싶다는 그런 얘기도 하던데요. 지금 우리 박기정님이 네. 박찬욱 감독 그냥 사생 팬처럼 보여요. 너무 좋아요. 그럼 넘어갈까요? 그다음 네. 송강호도 좋아해요. 송강호는 아마 그 네. 한국 영화가 나온 가장 최고의 스타가 아닐까 싶어요. 현재까지는 어떤 그 동원 기록 이런 걸 떠나서 이런 캐릭터가 없었다. 어떤 연기를 맡아도 정말 잘 어울리는 게 그 넘버 3의 그 양아치 깡패 역할부터 시작해가지고 변호인의 그 모습까지를 연기하는 거 보면요, 이건 천의 얼굴을 가진 최고의 배우다. 극찬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송강호 씨를 한국의 톰 행크스라고 극찬을 했대요. 2006년에 괴물, 2007년에 밀양, 2008년에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놈 시리즈, 그다음에 2009년 박쥐 등으로 4년 연속 칸 초청을 받았던 배우입니다. 네, 송강호 씨는 어떤 영화 배우들은 굉장히 열심히 대사를 외우잖아요. 네, 송강호 씨는 그 대사를 이렇게 다 이렇게 보고 정독을 한 이후에는 안 본대요. 그냥 현장에 나가서 한대요. 그건 중요하다고 보는 게 김현식 씨 아시죠? 가수? 코믹 연기 순돌이 아빠. 순돌이 아빠. 아, 네네. 그 양반도 김현식인가? 맞나요? 정확히. 근데 그분이 왜 그 사극 같은 데 나오면은 막 허준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이영에 나왔던 유명한 대장금 같은 데 대장금. 나오면 그 연기 그거 보여주잖아요. 네. 그런 게 바로 그런 방식의 연기라고 그러거든요. 맥락만 알고 자기 식으로 소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더 이제 감이 살아나는 게 있고, 대본 연기를 그대로 토시 하나까지 하게 만드는 사람이 이제 유명한 김수현 작가. 김수현 작가는 토시 하나 같아도 기분 나빠한답니다. 왜냐면 너한테 맞춰서 써준 건데 뭘 네가 또 받고 이런 거고. 그 중에 연기자들 중에 이제 일부는 이런 식으로 자기에 맞게 정확하게 토시 하나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자기화시키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런 쪽에 더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순돌이 아빠는 임현식 씨인 걸로. 아, 그랬군요. 예. 내가 텔레비를 너무 오래 안 봤어.
그리고 신하균의 풋풋했던 모습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찾다 보니까 신하균 씨가 1974년생. 근데 그런 기사가 있어요. 15년 전 여배우와의 열애 이후 스캔들도 없었던 신하균. 고양이 7마리 키우고 살다가 스쿠버 다이빙을 통해 김고은과 살짝 만나다가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가 마무리됐습니다. 우리 신하균. 결혼 안 한 거예요, 그럼? 도깨비 찍다가 우리 김고은 씨가 도깨비로 갔잖아요. 그리고 악녀로 우리 신하균 씨 최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또 여기에서 볼 수 있는 배우가 이병헌 씨잖아요. 와, 이병헌 씨는 목소리가 왜 이렇게 좋아요? 정말 달달하고 이병헌 씨가 오디오북 내면은 전 빨리 사서 듣고 싶어요. 프로그램에 나레이션도 많이 하잖아요. 맞아, 그랬었어요. 예전에 그 목소리. 전문가들 붙어가지고 다 준비해주고 목소리만 잠깐 나레이션 하라 그러면 박 기장님이 최고로 잘할 거예요. 뭐 이병헌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죠. 연락 주세요. 네. 근데 이런 건 있다. 전문적인 성우의 목소리보다 이병헌이라든지 하는 연기자들의 목소리가 더 선호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우들의 목소리는 그 성우라는 목소리에 훈련되어져 가지고 실제로 기계의 음 같아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연기력이 너무 뛰어나, 목소리 연기력이. 근데 아는 영화 배우가 목소리 좋은 사람이 나레이션 하면은 그 사람이 맡았던 역할들과 이런 것들이 오버랩 되면서 느껴지는 느낌이 훨씬 가깝게 다가오는 게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이병헌이죠. 이병헌의 모습도 멋있잖아요. 헌병 그 모자 이렇게 쓰고 선글라스 끼고 딱 제지하는데 멋있더라고요. 이병헌 결혼했나요? 어머! 이민정 씨와 슬아 일남을 두고 있습니다. 이병헌 씨는 그 키가 컴플렉스라고 하죠. 보통 그래요? 키가 워낙에 작으니까 다른 영화 배우들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키높이 같은 거를 막 신고 해야만 되는 뭐 이런 거 빼고 나면 솔직히 말해서 그 정도면 괜찮은 건데 그 바닥이 가면 너무 작은 키에 속해버리는 거지. 근데 헌병 역할 하려면 키가 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헌병은 원래 키 180 막 이래야 되는. 맞아요. 뽑을 때 차출할 땐 그렇게 해는 게 맞죠. 그다음에 우리 김태우. 김태우는 접속에서 나왔었잖아요. 2번 등장하시네. 그게 첫 영화였고 김태우는 참 그때 우리 찌질하다 그랬는데 1971년 4월 15일생으로 가수 김태우보다 10살 연상이라고 헷갈리지 말라고. 이상한 걸 조사해 오시네. 이 가수 김태우가 누군지를 몰라요. G.O.D. 이 김태우 씨가 홍상수 감독의 영화에 굉장히 많이 출연을 했대요. 고현정의 상대 역으로. 그런 과예요. 이게 조금 그 찌질한 남자 캐릭터로 잘 어울려요. 허우대 멀쩡한데 찌질한. 그리고 마지막 배우 이영애 씨입니다. 1971년 1월생이시고요. 이영애 씨 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봄날은 간다, 선물, 또 친절한 금자씨, 그리고 대장금, 그리고 최근에는 사임당, 빛의 일기로 얼굴을 봤던 지금 이영애 씨 배우입니다. 드라마 나와요? 최근에. 나왔어요? 네, 사임당. 정말 텔레비 안 보는구나. 대장금까지는 기억한다 내가. 아니 사임당이 근데 그렇게 히트를 치지 못했을 거예요. 이영애 씨 나이도 있고요. 제가 최근에 느낀 건데 내가 나이를 먹어가는구나 느낀 게 이제 비슷한 또래의 배우들이 나이를 생각해보면 거의 이제 40대 초반을 넘어 중반을 넘어 후반을 달리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작년인가 했던 이야기가 그거였어요. 영화 프로는 아니었는데 한석규 나이가 50이 훨씬 넘었다고? 송강호도 50이 넘었어요. 생년월일로만 보면. 네. 그래서 나이를 먹는다는 게 이런 거로구나. 이영애만 해도 71년생이니까 올해 나이로 47 정도 되잖아요. 우리나라 나이로. 그러네요. 47 먹은 배우가 처녀 연기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이제 엄마? 네. 그러면서 시대가 저물어 가는구나라고 느끼는 게 배우들의 나이 이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병헌도 내일 모레면 50이에요. 참 이민정하고 산다고요? 부럽습니다. 이렇게 정말 스타들이죠. 그 5명의 스타들 17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거기에 등장하는 게 플로피 디스크? 그것만 아니면은 플로피 디스크. 네. A 드라이브, B 드라이브, C 드라이브. 한쌤, 영화를 만들게 된 근본적 배경은 뭘까요? 이데올로기 뭘까요? 이제 아무래도 뭐 이데올로기 그러면 뭐 우리나라 같으면 반공 이데올로기죠. 뭐 이것이 어떤 사회 정치 조직에 의하면 이거는 뭐 사회적 이데올로기, 개인들에게 내면화되면 이건 개인적 이데올로기라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JSA 영화가 바로 이데올로기에 함몰된 그런 조직들이 보면 끊임없이 아까 뭐 빨갱이들이다, 안 그러면 뭐 또 뭐 미제의 앞잡이다 이렇게 몰아붙이지만 이 JSA가 나올 때 우리 상황이 바로 그때는 그래도 이 남북 간의 판문점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사들 간에 그렇게 왕래가 있었고 그렇게 어떤 적대감을 갖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는 이제 뭐 무장공비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적대감을 갖고 있었지만 판문점에 근무하는 병사들은 우리나라 최고의 어떤 병사들 착출된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가운데는 그러니까 1976년도 미루나무 도끼 사건 그 나기 전까지는 서로가 왕래를 왔다 갔다 했대요. 자유롭게. 그러나 이제 미루나무 사건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 PD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을 가로놓고 그 높이를 10cm로 높여놓고 남북으로 완전히 갈라놓은 거죠. 왕래를 하지 못하게. 11월 초에 트럼프가 방한해요. 트럼프가 가는 곳 중에 하나가 판문점입니다. 북핵 문제도 있고 상징적으로 미국 대통령이 이제 자기 나라와 지금 대적하고 있는 북한에 가장 가까운 땅을 가본다는 의미. 기분이 좀 묘해요. 씁쓸한 게 사실 우리나라 분단의 역사는 강대국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분단이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국제적 역학관계에서 해년마다 휘둘리고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상황이 달라진 게 거의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 남북한 이질감만 고착화시키고 있는 건데 저거 빨리 걷어내야 됩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통일하자는 건 아니고 자유로운 왕래는 가능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 그러면은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도 섬나라를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외국을 나갈 때는 배 아니면 비행기밖에 못하는. 정말로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그건 역사적인 혁명일 텐데 부산역에서 기차를 타고 프랑스 나가서는 해저 터널을 지나 영국까지 갈 수 있는 거. 그 방법은 남북한이 왕래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번에 페이스북에다가 어제 제가 글을 쓴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 의해서 지금 미국이 장악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유대인들이 누구냐면 무기 생산 공장이라든가 아니면 금융 자본들 하여간 모든 뭐 지혜모 식량이나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쓴 거예요. 과거에 로마 제정 시대에 그런 미치광이 네로가 있었다면 현재 그런 민주주의가 가장 잘 발달됐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트럼프와 같은 이런 또라이가 있다는 게 참 웃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썼어요, 거기다가. 근데 거기에 일부 기독교 목사들이 미국 성조기와 이스라엘기를 들고 나가서 흔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가장 큰 비극이죠. 아니, 그 여러분들 화가 안 나서요? 아니, 어떻게 미국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한국에서 전쟁을 몇십만 명 죽고 몇천 명 죽는 것은 끄떡도 안 난다. 자기 나라에서 전쟁 나는데 이런 소리 듣고도 어떻게 나는 막 장사꾼이 아니라 이거는 진짜 이 마귀 이 사탄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분노하셨다 지금. 네. 우리 집사람이 오늘 아침에 JSA 오늘 방송 간다 그러니까 당신 열받지 마라 그랬는데 또 열받았네요. 전쟁은 국제역학적으로 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국제적인 분쟁들이 나는 곳들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그 어떤 그 사각지대에 있는 나라들, 미국에 전쟁이 되게 많이 일어나요. 아프리카나 중동이라든지 뭐 아프가니스탄 이런 전쟁이 많이 나는데 일본과 한국과 중국의 어떤 역학적 관계에 있는 이런 공간에서는요 전쟁 나기가 엄청 힘든 것이 예를 들어서 아프가니스탄 같은 것만 해도 미국인들이 안 살아요. 한국에 들어와 있는 미국인만 해도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그런 이유로 말의 전쟁만 하고 있는 것이 어쩌면 다행일 수도 있고요. 실제로 이제 그것을 부풀리는 세력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거잖아요. 언론부터 시작해서 일부 정당들까지 전쟁 날 거니까 맞아요. 그 안보파리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야당이면서도 안보파리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거든요. 물론 전쟁에 대한 경각심이 너무 없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그걸 과도하게 부풀려가지고 이번에 자유한국당이 공격했던 것 중에 하나가 추석 명절 선물이 무슨 뭐 피난 선물 세트였다고 그런 식의 그걸 놓고 있는데요. 사실 전쟁 날 가능성은 지금 국제 역학적으로는 0%도 없다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1%가 아니고 0%도 없다. 맞습니다. 우리 딸한테 전하겠습니다. 걱정 마라. 그래. 열심히 공부해라. 아, 그리고 왜 광석이는 그렇게 일찍 가가지고 이 대사 나오잖아요. 네. 노래 정말 좋았어요. 그 안에 붙이지 않은 편지인가요? 이 영화에 이 노래가 나오는 걸 다시 보면서 이 영화가 흥행하면서 그러면은 여기에 따른 저작권료는 또 그분이 챙기신 건가 하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 뉴스룸에 나왔던 그분요? 네. 그럼 어떡하지? 이 장면이네요. 마지막 장면. EBS에서 영어 강사로 자주 나오시는 분이었네요. 송강호의 17년 전 모습이 바로 저런 모습이네요. 송강호의 나이가 이제 50대 초반, 갓 50 된 거잖아요. 그러면 30대 초반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0대 초중반. 저 선을 넘지 않네요. 모자를 받을 때도. 그
북한에서 넘어온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통일 거기 가서 뭐 강의도 하고 한 번씩 대학에서 불러서 이제 강의도 하고 이런 분인데 한 번은 그 세종대학교 가서 강의를 한대요. 강의를 하는데 왜 북한에서 핵을 저렇게 만들려고 그러느냐. 그럼 그걸 나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서 저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생각해봐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부시가 그 리비아 가다피한테 당신 핵을 포기하면 미국과 같이 손잡고 잘 같이 관계를 발전시켜서 나가자. 그래서 그 가다피가 진짜 핵을 포기했다. 근데 포기하고 나서 1년 만에 암살당. 그렇게 죽이고 그다음에 이라크 후세인도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 그러면서 핵을 포기하라 그러니까 핵을 포기했잖아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그렇게 또 죽였잖아요. 그거를 김정일이가 봤는데 김정일이가 포기를 하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제가 해줬어요. 그때 그걸 갖다가 그 강의 때 써먹었다 그래요. 그걸 또 질문을 물어봤대요. 거기서 학생들이. 학생들은 보여지는 것들만 보고 또 듣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 아이도 대학생인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다들 궁금한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건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장면이 갈대밭인데 신성리 갈대밭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가을에 가보면은 되게 좋은 이병헌이 지뢰를 밟아서 지금 꼼짝도 못하고 있는 이 장면이네요. 저걸 이제 북한군 중사 송강호가 네. 구해주면서 영화들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어떤 모티브를 만들어주는 장면. 저런 DMZ 같은 데서는 저런 식의 것들이 만들어지기가 좋은, 서로 만나서 서로 간에 인연을 맺게 되는 가장 좋은 소재가 될 수밖에 없죠. 실제로요, 지뢰가 우리가 이제 방송을 하도 많이 다루다 보니까 지뢰 피해자에 관련한 방송도 여러 번 한 적이 있어요. 네. 지뢰가 가장 많은 곳이 아직도 저 DMZ인 것도 있지만 네. 한국에도 많이 있어요. 한국에 가까운 서울에도 지뢰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에도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예전에 군부대가 위치해 있던 산 거기에 철책선 사이사이로 그 청와대 그쪽에 뒤에 적군들이 못 들어오게 지뢰를 묻어놨던 거를 제거를 못한 상태에서 민간인들이 무슨 뭐 고사리캐로 들어갔다가 지뢰가 터져서 죽기도 하고 이런 사건들. 그런 지뢰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방에서 지뢰가 피해를 입은 게 아니라 경상도, 전라도 어디에서 지뢰로 발목 이리신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왜 전방 쪽에서 왜 장맞아 갖고 홍수졌을 때 그 지뢰가 그대로 떠내려와서 거기 밑에 사는 사람들이 묻힌 줄 모르고 그냥 가다가 사고 당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얼마까지만 해도 그런 것도 있었죠. 그 작년 재작년 목함 지뢰 사건. 전방에서 지뢰가 터져가지고 지금도 논란거리예요. 북한이 터뜨린 목함 지뢰가 맞느냐 아니냐 뭐 이런 논란도 있고 막 그럴 정도로. 공동경비구역 JSA의 첫 인연은 지뢰로 시작되는 거죠. 근데 그 지뢰가 갖는 상징성이 있어요. 그 지뢰라고 하는 게 사람이 24시간 뭔가 경비를 설 수 없으니까 적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지뢰를 통해 가지고 일종의 무기 삼아 방패 삼아 하는 거거든요. 그 지뢰는 공동 경비 구역이나 DMZ의 상징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서로가 제거해 줌으로써 한 동포임을 확인하는 그 시작. 저들이 친해지는 이유. 맞아요. 네. 그래서 이병헌이 거기까지 가서 친해지고 정말 젊잖아요. 젊은이들. 분단의 아픔만 아니면은 그냥 동네에서 형 동생 하면서 친해지는 그런 젊은이들인데 초코파이 먹다가 다시 뵙던 그런 장면도 생각나고 명장면들 참 많았네요. 판문점 유래가 원래 거기는 널문리였답니다. 널문리. 근데 옛날 임금이 널문으로 만든 즉석 널문 다리를 강을 건너간 마을이라 그래서 그런 유래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1951년 7월 10일부터 개성시에서 시작된 휴전회담이 10월 25일 이곳 널문리로 옮겨지면서 사창 강가의 그런 한적한 마을이 바로 널문리 그래서 판문점으로 됐는데 이게 좀 웃기는 게 뭐냐면요. 판문점이 그러니까 회담 장소에서 북쪽으로 1km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 널문이 한자로 뭐냐면 이게 판문인데 판문점 있는 곳에 구멍가게가 하나 있었대요. 거기에. 네. 그래서 구멍가게를 우리는 옛날에 점빵 이렇게 점포 이러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점자를 써가지고 판문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이제 그때는 중공이죠. 중공에서 이제 북쪽은 관할을 했는데 그러니까 중국어로 말하면 이제 반먼디엔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반먼디엔. 그래서 그거를 반먼디엔을 판문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북한 지명으로 한다면 그것이 개성시 판문군 판문점이래요. 그리고 이제 우리 남한으로 하면은 경기도 파주시 진서면이고
그래서 이제 그 중공군이 그때 당시에 그것을 장악을 했기 때문에 중국어로 해서 판문디엔 이거를 판문점 이렇게 했다는 거죠. 왜 북한과 남한 사이에 그 전에는 한 나라였잖아요. 네. 해방이 되고 휴전선, 그러니까 38선이 그어지기 전에는. 그러면 그 전에도 이어진 도로나 철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표적인 걸로 뭐 이제 경의선 같은 거, 서울에서 우주 가고 이러는 거. 남한과 북한을 연결하는 가장 큰 도로 중에 하나가 문산하고 개성 가는 거예요. 평양은 좀 멀리 있지만 휴전선 정도를 중심으로 했을 때 서울 정도 거리예요. 개성이 더 가깝다고 봐야지. 그러니까 문산은 서울과 문산으로 연결돼 있고 그 길로 연결돼 있고 그 길이 개성까지 가는 길, 그 딱 중간에 판문점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남한과 북한이 교류하는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했던 도로들 중에 가장 큰 도로의 한 중심에 판문점이 있는 거예요. 그게 걷어지면 통일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상징성을 갖고 있는 거죠. 가서 트럼프가 와서 본다고 하니까 지금도 판문점 관광지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영화에도 관광객들이 들락날락거리고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에 눈으로 보이는 상징물 이렇게 보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판문점. 지금 이제 우리 PD님 그 판문점 관광을 말씀하셨는데 판문점 관광이 이제 약 90분이랍니다. 관광이. 그런데 여기에 이제 첫째 그 관광을 가면 캠프 보니파스라 그러는데 그 보니파스가 누구냐면요. 1976년도 미루나무 도끼 만행 사건 났을 때 그 미국 중위예요. 중위 이름이 그 보니파스예요. 그래서 그 보니파스 이름을 따서 캠프 보니파스라 그러는데 이제 거기에서 관광을 가면 30분 동안 이제 브리핑을 받는답니다. 거기서 받고 그다음에 이제 관광객 중에서 종류가 3가지예요. 귀빈 방문, 특별 방문, 일반 방문 그러는데 귀빈 방문이 어떤 사람이냐면 주한미군 의전실장, 한국군 연락장교단, 유엔사 군정위, 미 대사관, 그다음에 유엔군 수석 위원들. 이 귀빈 방문들은 무엇보다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관광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특별 방문은 누구냐면 바로 이제 취재 기자, 뭐 대한민국 정부 외국 대사관 이제 이런 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일반 방문들은 이제 일반 판문점을 관광하고자 하는 분들, 그렇게 분류가 돼 있답니다. 이게 아마 저는 이제 지방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나왔으니까 그런데 소풍 같은 거를 판문점으로도 가지 않나요? 왜냐면 저는 판문점을 학교 다닐 때 가본 적이 없어서 맨 처음 가봤던 게 회사에서 외국 본사에 임원들이 들어왔을 때 한번 가이드를 간 적이 있어요. 따라서 그때 처음 가보고 정말 똑같은 외국인의 입장에서 설명을 다 들은 거예요. 그때 봤을 때 그 충격 같은 게 있었어요. 땅굴도 들어가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 외국 사람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면 저는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되게 특이한 경험을 했었어요. 네. 원래 그런 거예요. 서울 사람이 서울 지리를 제일 몰라. 서울에 관심 많은 어떤 지방의 서울 매니아가 서울을 꿰뚫고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 들어본 지명이 엄청 많았어. 서울은 진짜 그런 도시고. JSA를 보고 나니까 시기적으로는 적절한 것 같아요. 네. 인간에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야만의 시대는 전쟁의 시대입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총뿌리를 겨누고 심지어 쏴서 죽이고, 얼마 전에 라스베가스에서는 한 인간이 총을 난사를 해가지고 수십 명이 죽고 수백 명이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잖아요. 인간이 대체 왜 살고 왜 뭔가를 이루고 사는가? 가장 짐승적인 사람이 현재 미국 대통령의 마인드예요. 말 그렇게 함부로 해대고. 그렇지만 누가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가장 유능한 국가 지도자는 전쟁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안 나게 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모든 정치의 정점에는 평화가 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북핵과 그리고 최근에 어떤 국제 정세들을 비춰봤을 때 한번 리뷰를 하면 정확히 정말 좋을 만한 영화 중에 하나가 공동경비구역 JSA가 아닌가 싶네요. 그래서 이번에 그 한강이라는 작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미국에서 그 인터뷰 하는데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아주 너무나도 감동적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트럼프가 지금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반박하는 글을 뉴욕타임즈에 기고를 한 건데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제목부터가 미국이 전쟁을 얘기하는 동안 한국은 몸서리친다. 이거였거든요. 노벨 문학상하고 같은 수준, 바로 멘부커상의 주인공. 그 청주 한씨입니다. 참고를 좀 해주십시오. 저 혈연. 살면서 한번 놓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3가지가 있습니다. 시간, 말, 기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생에 3가지 후회가 있어요. 참을 걸, 즐길 걸, 베풀 걸. 여러분,
후회하지 않는 시간들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영이나 11번째 공동경비구역 JSA와 함께했습니다. 계륵 광석이는 왜 이렇게 일찍 죽었대? 그게 요즘에 이슈이기도 하고요. 참 묘한 영화였습니다. 운영하는 또 그 사적인 그 정보 채널 이런 것들도 다 일종의 점조직처럼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전체 큰 그림을 보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사실 자기들도 모른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폐해가 지금 적폐청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이 국가정보원을 없애고 이제 다른 조직으로 이름을 바꾸고 조직을 개편을 한다고 해도 저는 똑같을 거라고 보거든요. 기본적으로 정보 업무라는 것 자체가 폐쇄적이고 비밀주의고 엄숙주의 이런 것들을 사용해야만 적용해야만 정보 업무가 가능하다는 이런 틀 안에 갇혀 있는 한 이게 수십 년 우리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후로 정보 조직이 이렇게 수십 년 운영돼 왔는데 그 간판이 바뀐다고 해서 그 하부 조직이 그 권한을 놓을 리가 없거든요. 자기들의 권력을. 그러니까 간판과 상관없이 그 조직들은 자기들을 스스로 살아남으려고 애쓸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거를 가장 가까운 예로 이제 CIA를 사례를 볼 수가 있는데 CIA가 정치에 개입하고 국제 외교 문제, 외교 분쟁에 개입하고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최근에 없어진 이유가 국제 정세가 바뀌고 뭐 그 에너지 문제가 바뀌면서 미국이 중동에 개입을 덜 하고 이런 문제들 이유도 있지만 CIA 내부 개혁이 있었대요. 그 내부 개혁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부처 간 장벽을 없앤 거죠. 그러니까 정보 공유를 통해서 그 정보기관 내에서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을 업무 정책적으로 도입하면서 그런 타 부서가 서로 모니터할 수 있도록 서로가 하는 일을 원래 목표는 자원이 중복 투자되거나 낭비되는 일이 없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도입한 건데 결과적으로는 업무 투명성 자체가 높아지면서 CIA의 본질적인 업무에 더 집중하게 됐다고 하는 평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단순히 과거 조직을 없애고 뭐 이름을 바꾸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국정원이 과연 개혁이 될까 저는 상당히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CIA의 예를 들어주셨는데 사실 CIA가 그렇게 바뀌어갈 수 있는 기본 토대가 된 것은요. CIA라는 조직을 미국 의회가 예산을 다 보고 있어요. 예산 책정을 의회 허가 없이는 못 받아요. 미국 의회가 예산을 줍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처럼 이만큼을 띄워가지고 니들이 마음대로 써가 아니에요. 작전이 있고 필요한 작전, 비밀 작전이 있더라도 그 비밀 작전에 소요되는 경비는 의회의 허가를 받아서 받았어야 돼요. 이미 돈이라는 것으로 컨트롤이 되고 있어요. CIA가 조직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개선이 가능한 건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국정원을 개혁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요. 돈줄을 잡는 거예요. 돈줄을 의회가 잡든 어디에서 잡든 명확하게 이 사람들이 무엇에 돈을 얼마만큼을 쓰는지 이걸 감시할 수 있어야 그리고 그 필요한 예산을 요청하고 주어야 그래야 이게 제대로 된 감시가 되고 이 사람들이 딴맘을 못 먹는다는 얘기죠. 거기에 그 김병기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국정원 직원들이라도 범법 행위를 저질렀을 때 정확하게 형사처벌을 받도록 네. 이렇게 책임을 지우면 확실히 달라질 거라고 하셨잖아요. 예. 왜 국정원일까 이런 생각도 가끔씩 해본 적이 있거든요. 명정님 말씀하신 게 그게 정답인 거고 경찰이나 검찰은 예산이 뻔하잖아요. 예. 실제로 이제 국회에서 정보위 같은 걸 열면 야당 국회의원도 간사 정도만 들어가서 중요한 이야기만 보고 받고 나오는 정도가 네, 거의 대부분이라서 구두로만. 네. 네. 대표적인 사건이 이제 알시스 뭐 마티즈 사건 그때 당시 일어났을 때 국정원이 내부 정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 막 항의하니까 야당 간사 정도만 들어가서 잠깐 그것도 복사는 불가능 이제 보고만 나오는 뭐 그런 시스템이었던 것 같고요. 이게 원세훈 때는 원세훈이 사실상 이명박 2년 차부터 국정원을 확 쥐고 있었으니까 실세였다고 보고요.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남재준, 이병호 이런 사람들이 국정원장 하거든요. 이 사람들 바지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원세훈이가 국정원장일 때는 원세훈한테 모든 정보가 모인 다음에 원세훈이 이명박한테 보고하는 체제에 가까웠을 거예요. 근데 바지가 되는 경우는 어떤 거냐면 그냥 국정원 출신이었던 이병호나 육군 참모총장 출신이었던 남재준 이런 사람들은 그 자리에 앉혀놓기만 해. 그래서 나중에 어떤 시스템으로 바뀌느냐. 국정원의 주요 자리에 있는 사람들, 특히 2차장, 3차장 이런 사람들이 우병우 등에게 직보를 합니다. 국정원장은 그냥 바지 원장으로 있는 거예요. 네. 나머지 사람들은 청와대가 정확히 말하면 국정원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국정원장을 패싱하고 남재준 패싱, 이병호 패싱하고
이명박 때 국정원보다 훨씬 더 진화한 형태, 나쁜 짓, 이런 짓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고, 아까 초반에 명정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박근혜 정권의 국정원 범죄도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좀 저는 무섭다니까요. 이렇게 되는 순간에 국정원이라고 하는 조직은 있어야 되는 이유가 군인도 할 수 없고 경찰도 할 수 없는 그들만의 고유한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라는 게 있는 거야. 대곡동에 어마어마한 건물 지어주고 그 어마어마한 월급 주고, 근데 그 조직들을 뭔가 국가의 안보에 관련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을 마치 좌파 연예인, 시장, 뭐 유명한 사람들 제압하다 이런 개념으로 그 조직들을 총동원해 버리면 우리의 국정원이 해야 될 산업 스파이 문제나 진짜로 북한이 지 권력을 이용해서 막 해먹은 그런 느낌이고, 박근혜 국정농단의 한 10배쯤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진애 의원이 전 의원이죠. 김진애 박사가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 박근혜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무능력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일부 조직들이 이게 너무나 부패해서 나머지 조직들이 그 사람들이 뭐 하는지 그냥 넉넉히 바라만 보는 체계였다면, 이명박은 좀 미스테리한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국정원 사태에서 드러나듯이 국정원뿐만 아니라, 국정원 사태가 아니고 국정원 참사에서 이렇게 드러나듯이 전체 행정부가 굉장히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MB의 비리, 국정농단에 협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미스테리예요. 이게 4대강 공사 과정에서도 그랬고, 그 자원외교라는 명목으로 해외 투자하는 과정에서도 그랬고, 각 실무자들이 자발적으로 했다는 거죠. 굉장히 자발적으로 부역했다. 지금으로 치면 부역을 한 건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헌신적으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승진해야 되니까. 네,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전체 행정부에서 한 군데도 빠지지 않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그 이명박 정책에 대해서 협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너무 미스테리한 거예요. 국정농단의 규모가 다른 거죠. 푸나님 말씀처럼. 그렇죠. 엄청 다른 거죠.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국정원이 갖고 있는 이 가치관을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쓰는 문건에서 나온 단어로 그대로 표현이 돼요. 야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제압. 이 제압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그냥 제압 그러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제압은 그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두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력이나 위력을 행사해서 제압한다고 얘기할 때 이 제압은요, 죽여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는 공격을 해가지고 사람을 무력화시키는 게 있고, 죽여버리거나 이러는 게 있고, 그것보다 강도가 약한데 힘을 못 쓰게 만드는 게 제압이에요. 우리가 뭐 이렇게 주짓수 뭐 이런 무술들을 보면 태권도나 쿵우 같지 않게, 태권도나 쿵우 주먹이나 발로 이렇게 사람을 쳐서 가격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팔 꺾기, 뭐 발 꺾기, 쪼르기, 이런 유도에서 쓰는 조이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고 제압이라고 하거든요. 경찰들이 강력범들 잡을 때 난동부리 그러면은 이렇게 저렇게 쓰러뜨려가지고 뒤로 사람 묶고 더 이상 반항 못하게 하는 거, 그걸 제압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걸 제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 눈에 내가 생각하기 미워 보이는 애를 죽여버리는 게 아니고, 내 말에 잘 따라올 수 있게 애들을 어르고 달래고 협박하는 것도 제압이에요. 그리고 나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낼 수 없게 눌러버리는 것도 제압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 제압이라는 단어를 갖고 전방위적으로, 야수님이 지적한 것처럼 미스테리라고 그랬죠. 국정원을 통해서, 이 MB가 국정원을 통해서 각 공무원, 학자, 연구원,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이런 모든 전문 건설인들, 이런 사람들을 제압을 했다는 거죠. 본인들의 뜻에 따라오게 만들고, 그래도 반대하면 그 사람들은 지금 박원순 제압 문건처럼 사람을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는 단계로 공작이 들어가고, 이렇게 투트랙으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제압이라는 하나의 행위를 갖고. 오죽했으면은 김대중 대통령이 국민의 정부를 만들면서 국정원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 전에 있던 조직 안기부를 바꿉니다. 그게 왜 바꿨냐면은 그냥 이름만 바꾼 게 아니라, 중앙정보부 시절, 안기부 시절에 그들이 얼마나 정치에 개입해서 나라를 망쳐놨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피해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국정원이 정치 개입하는 거는 최선으로 줄이는 거. 어차피 국내 정치나 국내 업무는 국내도 간첩이 있으니까 필요하다고 보지만, 이런 것들을 너무 과대하게 악용해 먹을 수 있게끔 되는 상태. 하지만 선의를 믿은 거죠. 근데 그것들을 국내 정치에 개입 못하게 자제하면서 10년이 지나갔는데, 이명박이 다시 되돌려버린 국정원 정보기관의 역할이라는 건 박정희 때보다 더하다는 게 지금의 정설이에요. 그 당시에는 안기부나 이런 뭐 중앙정보부 사람들을 이렇게
동원해가지고 정치인들 뒷조사하고 협박하고 뭐 이런 정도 했다고 하면 이거는 정치인의 문제가 아니라 막 연예인들까지 포함되고 정권을 유지함에 있어가지고 반대 목소리 내는 그 모든 곳에 국정원의 그림자가 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것 중에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 나오는 그 국정원 서버를 뒤져서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네. 거기에 보면 이제 이거를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어라고 검찰의 수사를 의뢰하는 상황까지 가면 검찰은 그것을 보고 범죄 조직도를 그리죠. 뭐 민병주가 있고 누가 있고 하잖아요. 딱 그려놓고 보고 다시 국정원 조직도랑 갖다 이렇게 딱 매치를 시키면 똑같은 조직이 돼버리는 거예요. 국정원이란 본연의 역할이 아니라 국실의 이름은 똑같은데 그 모든 그러니까 아까 1차장 산하를 제외한 진짜 필수 인력인 거니까 제외한 2, 3차장 산하는 전혀 자기들 역할을 하지 못하고 범죄 조직화 돼버렸다. 그게 요즘의 평입니다. 국정원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굉장히 원론적이고 그 어떤 기본적인 이야기밖에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요. 이렇게 국정원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모르고 그리고 국정원이라는 조직 자체가 굉장히 칸막이 조직처럼 돼 있어서 사실 옆 부서에 사람이 있다는 건 알지만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는 전혀 모르는 상황으로 일종의 거대한 점조직처럼 그리고 국정원 하부 조직이나 어떤 국정원이 그 각 부서가 개별적으로 우리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나왔던 것들은 대부분 다 이명박 정권 때 관여 안 한 데가 없어. 그러니까 국정원이라고 하는 것이 명분상 국가를 지키는 뭐 정보기관 역할은 맞지만 멀쩡한 사람들을 바보 만들고 나쁜 사람 만들고 이상한 사람 만들고 빨갱이 만들어서 정권을 유지하려고 했다는 바로 그런 거거든요. 심하게 표현하면은 국정원의 모든 조직이 정권 지키기에 올인한 그런 느낌.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최순실과 마찬가지로 국정농단입니다. 대국민 공작? 지들 입장에서 보면 대국민 심리전 막 국민과 싸운 거예요. 심리전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 북한과 싸워야 되는 심리전을 국민과 싸운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보면 이명박근혜 9년 동안 대한민국을 실질적으로 통치했던 거는 국정원이 아니었나. 맞죠? 국정원 정부라고 불러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지시해서 국정원의 2차장, 3차장이 이제 그걸 거의 전담하는. 지금 국정원이 제 1차장, 2차장, 3차장 체제로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체제 중에 3분의 2가 국내 정치에 사실상 모든 게 개입됐다는 거죠. 언론 보도에 보면 표현이 정말 재밌었던 게 총력 동원 체제. 그 북한에서 주로 쓰는 표현 아닌가요? 종북이네. 네. 그런 방식으로 지금 국정원을 운영해왔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런 거고 국정원이라는 것이 조직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마차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조직 체계는 국정원장과 1차장, 해외와 북한을 담당하는 1차장, 국내를 담당하는 2차장, 그리고 과학, 산업기술, 대북 심리전을 담당하는 3차장. 1, 2, 3차장이 있는데 그중에 국내 담당하고 과학, 산업기술과 대북 심리전을 담당하는 3차장 체제. 국정원의 전력 중에 뭐 숫자는 뭐 약간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국정원의 전력 중에 3분의 1을 국내 정치 개입에 써먹어버렸다는 뜻이죠.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그래서 현재 2차장이 담당하고 있던 국내 담당 체제는 해체된 걸로 알고 있고요. 2차장과 그 간부들 1급, 2급 그 간부들은 연구원으로.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말하는 대국민 심리전을 했다고 하는 심리전단. 거기 민병주가 당시에 이제 심리전단장 이런 걸 했단 말이에요. 이게 3차장 산하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벌이는 만행을 저질렀던 거죠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 현재 국정원 관련해서 이 방송 녹음하기 직전까지는 이명박 정부에서 국정원이 어떤 폐악질을 저질렀나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증거물로 나오기 시작을 했었고 그런데 이 녹음하는 날을 기준으로 보면 살짝 넘어가서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이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김무성 수사 이야기가 나오니까 김무성 발끈해가지고 뭐 나는 거기서 나오는지 몰랐다. 찌라시 보고 알았다며 또 말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 심리전단이 이제 3차장 산하였었고요. 아까 말한 2차장 산하의 국익전략실에 국이 7개나 있었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원래 해야 되는 것은 과학산업기술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현대 국가에 있어가지고 북한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들한테는 어쩌면 국력의 낭비에 가까운 거라서 그냥 그렇다 치고 사실은 국정원이 담당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산업정보. 산업 스파이. 네. 근데 그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그 짓은 안 하고 그러니까 예전에 그 뭐 노트북 훔치다 걸리거나 이런 게 발생하는 건데 그걸 안 하고 3차장 산하에 있던 사람들이 다 거기 올인해가지고 그런 짓거리를 했던 거예요.
이 3차장 산하에 있던 국익전략실에서 지금 보면 국익전략실이 국내정보 수집 부서하고 수집 부서가 보내준 정보를 분석해서 보고서를 만드는 곳인데요. 부서가 갖고 있는 정보 수집관이라고 하는 정보원들이죠. 이게 우리나라의 대다수의 그물망처럼 퍼져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국정원 블랙요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여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 기업체, 관공서, 뭐 연구원 조직, 학계, 문화계 이런 데 다 침투되어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갖고 오는 정보들을 갖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쓴 게 아니라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를 만드는데 이것을 다 썼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명박근혜 정권의 안위를 위해서만 이거를 사용했다. 이런 문제가 불거져 나온 거죠. 이제는 이게 우리가 막연히 추측하던 상황에서 이제는 증거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용했던 언어들이 너무 후져요. 박원순 제압, 문화연예계 블랙리스트, 뭐 좌파 연예인 건전화, 뭐 이런 표현들이 도대체 이 사람들은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궁금증일 정도로 이걸 지금 우리 일상생활에서 거의 잊혀진 단어들이잖아요. 예, 그게 이제 얼마나 국정농단이냐면 그 기조실장, 기조실이 예산과 조직을 담당하는 그런 부처인데 이 사람들이 좌파 연예인 대연팀이 돼버려요. 실제로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거죠. 국정원이 아무리 직원이 뭐 많고 뭐 어쩌네 저쩌네 해도 필수적으로 해야 될 인력이 있고 그런데 선이 부족해. 그럼 어떻게 해? 니들 별로 하는 일 없잖아. 예산이나 뭐 짜고 조직이나 하고 있는데 니들 좌파 연예인 대응이나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명박은 박근혜에 비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박근혜는 소수의 인원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무슨 짓을 했어도 뺏기는 인력들 때문에 그걸 못 찾아냈을 거란 말이야. 그만큼 국익의 손실이고 그 자체가 국정농단이면서 국기문란이기도 하고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은 국가의 조직을 사적으로 썼다고 하면 그거는 내란 그렇게까지 다 설명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범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국정원 무조건 개혁돼야 됩니다.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그래서 이 국정원에 있는 부서들이 그렇게 국내 정치에만 몰입해 있는 와중에 터진 게 사실 이번에 그것도 숨겨왔던 게 터졌죠. 작년에 숨겨왔던 국방부 서버가 털렸어요. 북한으로 의심되는 해커한테. 그렇지. 작전 계획 이런 것들이 다 털렸어요. 근데 얼마만큼 어느 부분이 털렸는지도 아직도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이게 국정원이 담당해야 되는 보안 문제가 걸려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거를 다 해야 되는데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깊숙이 개입해서 아무것도 안 한 거죠. 질량불변의 법칙 같은 거예요. 이쪽에 딴짓을 하고 있으면 그만큼 그 공간은 비는 거야. 그렇죠. 이 사람들 그냥 엄단해야죠. 이게 무슨 정치보복입니까? 사계절이 있어 아름다운 우리나라. 봄, 여름, 가을, 겨울 너무 좋은데요. 봄, 가을이 정말 짧아졌습니다. 아, 여름 덥더니 이제는 이불을 찾게 되고요. 벌써 스카프 하나 더 두르게 되는 것 같아요. 짧아서 아름다운 이 가을, 시집에 자꾸 손이 가는데요. 나태주 시인의 풀꽃으로 방송 시작할까 봐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로 배우는 인문학 진행의 박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볼수록 더 믿음직스러운 우리 푸나님, 피디님. 예, 오늘 오프닝이 굉장히 예쁘고 사랑스럽네요. 저 같죠? 귀엽고 사랑스러운 우리 마차님.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감사합니다. 든든한 우리 큰오빠 같은 한쌤. 네, 반갑습니다. 한창섭입니다. 네, 정말 자세히 보아야 예쁘고 오래 보아야 사랑스러운 우리 영이나 멤버들입니다. 너무 보고 싶었어요. 긴 연휴 잘 지내셨죠? 이거 왜 이러세요?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명절에 나와서 방송 하신 줄 알고 있는데 영이나 일주일 일주일 동안 보고 싶었어요. 그래도 영이나 방송 계속 들으면서 아, 우리 멤버들은 어떻게 방송을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긴 연휴였어요. 한쌤, 연휴 잘 보내셨죠? 네, 명절 잘 보냈다고는 못하고 그래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저희는요, 회사에 나갈 때 보통 아이들 키우면서 육아휴직하고 그러면은
아이들 곁에 있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육아휴직 한 2개월, 3개월 끝나고 나면 빨리 복직하고 싶어요. 이게 휴가가 끝나면 회사를 가야지 쉬는 것 같아요. 애를 키울래? 일을 할래? 일을 할래요. 그 이야기는 유명한 이야기죠. 아이를 키우는 것보다 일하는 게 낫다. 아이를 보느니 밭에 밥 매러 간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그 정도입니다. 네, 지난주 영화 프리티 워먼, 줄리아 로버츠, 리차드 기어가 나왔던 영화인데요. 어떻게 음악 좀 많이 들으셨어요? 저는 로이 오비슨 음악이 계속 귓전에 맴돌고 그때 우리가 친구들을 호명했었잖아요. 반응들 좀 있으셨나요? 마침 그 나가는 날 친구들 만났거든요. 네. 근데 이 친구들이 그 영화 영인아를 듣고 왔던 거예요. 오. 자기 이름 불러줬다고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제 친구는 안 불렀다고. 그럴 수 있겠다. 네, 필리핀에 있는 윤희야 미안하다. 불렀다. 자, 그렇게 시간을 보냈고요. 자, 이번 주 박스오피스 인문학은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마차님? 네. 이번 주 박스오피스는요. 5위의 영화 중에 단 한 편만 외화이고 나머지 4편은 한국 영화입니다. 5위는 곽경택 감독의 새로운 영화 희생부활자. 그리고 4위는 I Can Speak, 남은희 이재훈 주연의 감동적인 영화죠. 3위가 바로 유일한 외화 킹스맨 골든 서클이고요. 2위는 추석에 보신 분들이 많았던 영화 남한산성. 그리고 1위는 마동석, 윤계상의 주연이고 윤계상의 변신이 주목되는 영화 범죄도시입니다. I Can Speak 재밌게 봤습니다. 인문학은요? 네, 이번 주 인문학 주간 베스트는 이변이 생겼습니다. 1위가 TVN의 프리미엄 특강쇼를 책으로 엮은 어쩌다 어른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최근에는 유발 하라리와 미생의 윤태호 작가 편을 제가 봤는데요. 개인적으로 유발 하라리를 초청을 했다는 게 굉장히 놀랐었거든요. 이번 주 주간 베스트 중에서 2위와 3위를 차지한 것이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와 호모데우스였습니다. 그리고 4위는 여전히 한동일의 라틴어 수업, 그리고 5위가 지대널벽이 차지를 했는데요. 2014년에 출판된 책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자유한국당은 헌법재판소 권한대행 체제가 장기화하는 건 헌재를 손에 넣으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꼼수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권한대행 체제를 뒷받침하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도 권한이 없다고 삼권 분립을 운운하는 건 정직하지 못한 비루한 말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세계 야당이 이를 비판하고 있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당도 문 대통령이 헌재 뒤에 숨어 잘못을 합리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삼권 분립을 지켜야 할 사람은 바로 문 대통령 본인이라며 국회의 뜻을 존중해 새로운 헌재소장 후보자를 지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헌법기관을 구성해야 할 책무를 바른정당 역시 국회 의결로 부결된 헌재소장 후보자를 초헌법적인 발상으로 권한대행 체제를 밀어붙인 청와대가 오히려 삼권 분립이란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를 엄호하면서 역공에 나섰습니다. 추미애 대표는 야당이 김희수 권한대행 체제를 문제 삼아 헌재 국감을 파행으로 몰고 갔다며 조자룡이 헌칼 쓰듯 성가시고 마구잡이로 보이콧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야당 법사위원들의 자질 문제까지 거론하며 격양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헌법재판소장 김희수 소장이 얼마나 속이 답답할까요? 로봇처럼 말도 못하고 가만히 앉아있어야 되니 정말 법도 모르는 국회의원님들 나이께서 안 되니까 오늘 국민들께서 힘내라 김희수가 검색어 1위로 올라갔어요. 청와대가 새로운 헌재소장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는 한 야권의 반발이 이어질 전망이어서 김희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조하라 이렇게 해가면서 또 보고 받으면서 이렇게 하루 종일 보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참사 당일 학생들 말고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과 달랐습니다. 참사 당일 국가안보실이 대통령에게 보고를 한 시각은 9시 30분. 그러나 첫 유선 지시 시각인 10시 15분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윤전추 전 행정관이 관저에 있었습니다.
윤 전 행정관은 인터폰으로 급한 서류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박 전 대통령이 직무실에 나와 서류를 받아갔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첫 대응은 45분이나 뒤에 나옵니다. 급한 서류라고 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읽지 않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참사 당일 9시 30분에 박 전 대통령이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방증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의혹 제기에 늘 허위라고 일축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이제 그런 그 허위가 완전히 좀 걷어졌으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청와대가 수사 의뢰한 참사 당일 보고서 조작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제 허위를 거두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시민참여단 471명을 상대로 한 신고리 원전건설 찬반 양측의 대결은 토론 초반부터 달아올랐습니다. 건설 중단 측은 원전의 위험성을, 재개 측은 원전의 경제성을 부각했습니다.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가 왜 이렇게 쌀까? 그럼 그것은 안전에 대한 규제가 약하고 안전을 위한 설비들이 보강이 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태양광에서 가격이 싸질 수 있는 요인은 기술 개발에 따른 패널 가격입니다. 그런데 태양광 발전 비용에서 패널이 차지하는 비중은 24%에 불과합니다. 나이와 성별, 지역 등을 고려해 뽑힌 시민참여단은 한 달 동안 원전 관련 내용을 학습해왔습니다. 토론 도중 날카로운 질문도 던졌습니다. 인구 밀집도를 제외하고 단순히 기술적인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수도권에 건설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지 알고 싶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내일 합숙 토론이 끝난 뒤 시민참여단을 상대로 마지막인 4차 공론조사를 벌입니다. 이번엔 확실한 찬반을 묻기 때문에 오는 20일 정부에 낼 권고안 작성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정부는 권고안을 그대로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론화위는 찬반 의견이 오차범위 내일 경우 특정 의견을 명시하지 않기로 해 또 다른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보도들을 보면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국정원이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예. 특히 이제 최근에는 박근혜 정권 때의 국정원의 범죄들도 지금 이제 막 나오고